주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무대에 오르게 됐죠. 3차 예선에서 만날 팀들은 오는 27일 조추첨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지난 중국과의 경기에서 톱시드를 확보한 만큼 조편성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 축구대표팀을 이끌 정식 감독 자리에 누가 선임될 것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계의 소식들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워킹맘들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일하는 여성들은 적절한 장소와 시간이 부족해서 모유 수유 역시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상황상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아이에게 좋은 수유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이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서 오는 18일 집단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먼저 서울의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가장 먼저 17일에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죠. 또 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협 방침에 따라서 오는 18일에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18일에는 하루 다 같이 휴진을 하는 거고요. 추가로 연세대 의대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되면 세브란스 계열이 모두 휴진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빅5가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건 서울대 이어서 연세대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빅5 중에 하나인 서울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 의대에서도 지금 무기한 휴진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도 오는 18일에 역시 의협 휴진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휴진이나 무기한 휴진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의협이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등과 연석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7일에는 일단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하루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18일부터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병원까지 대규모 셧다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환자들의 입에서 의사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부터 해서 사실 더 과격한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사회 엘리트로 존재했던 의사 집단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라는 발언이었어요. 물론 이게 연합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길 바라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네. 하지만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이렇게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오전에는 환자단체들이 여럿이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특히 희귀병, 이 난치성 질환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질환이 워낙에 드문 희귀한 질환이다 보니까 네. 공개석상에 나서는 자체로 이제 개인 정보가 특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이 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로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갖고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정부 지금 대응이 좀 대형 병원이나 의대 교수들 상대로 한 처분에는 보다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정부가 좀 서울대 병원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도 눈에 띄었는데 서울대 병원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다수인 우리 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서울대 병원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서울대병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가 휴진을 추석 연휴에 빗대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서울대병원 비대위 교수들을 이끄는 강희경 비대위원장입니다.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 휴진 두고 추석 연휴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휴가 가능하면 짧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가 자꾸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언론에 또 추후 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일 때 쉬는 날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진료를 못 받게 돼서 물론 불편한 분이 가끔 계시겠지만 그런 걸로 비난을 하지는 않지 않느냐. 휴진을 한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루하루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고 지금 휴진을 결의하는 교수들은 환자 곁을 우리가 무작정 떠나는 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이런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당장 지금도 사실은 의사들이 없다는 이유로 시급한 처치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분만병원 140여 곳은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 날에도 정상 진료를 한다고요. 네,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국 분만병원 의원 140여 곳은 총파업 날에도 정상 진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상윤 총장은 분만을 하는 상과 의사들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 협회 차원의 지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임원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휴진하는 분만병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그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없이 오래 버티기 위해서 하루 쉬는 것이겠지만 산모는 약자라서 최대한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분만병원 의사들은 응급산모 때문에 24시간 전화기를 붙잡고 산다. 산모와 아기를 위해 우리는 휴진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상 진짜 그 분만 진통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새벽에 이렇게 뛰쳐나가곤 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 이 분만병원 의사들도 많이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총장이 얘기를 하기로는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없이 오래 버티기 위해 하루 쉬는 것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던 것도 같은 의사들로서 이제 뭐 동료들을 손가락질할까봐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한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정작 가장 어렵고 특히 기피과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참 현장을 지키는 모습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밤사이 들려온 소식인데요. 미국 연준이 5.25에서 5.5%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연속 7차례 동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에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 유지가 된 거고요. 우리나라하고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연준이 얘기를 할 때 올해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할 거라는 전망을 내비쳤었는데 지금 일단 안 했고 네. 3번 남은 건데 한 번을 안 한 거죠. 그럼 2차례 기회가 남았는데 연준에서 이번에 얘기하는 게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를 5.1%로 전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5.25에서 5.5%니까 그럼 연말까지 한 0.25%포인트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좀 좁혀졌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럼 4분기쯤 돼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연준이 든 이유도 역시나 물가지표가 가장 주요한 이유였는데요. 연준은 연말이 되면 물가지표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주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완화되어 오고 있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안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거고 연준의 이런 시각은 한국은행 인식과 비슷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금리를 완화로 선회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지면 그때 감수할 정책 비용이 훨씬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금의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그 원달러 환율 이슈도 있고 환율이 뛰었고요. 또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춤하던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도 또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인데요. 이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10조에
육박합니다.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는데 전월 말 대비해서 6조 원이 늘어서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요. 지금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고 또 전세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관련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주담대만 5조 7천억 원이 늘어났고 이렇게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끌어올렸고 관련 대출이 급증했던 4월보다도 1조 원이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금융권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오름폭도 커졌고 또 마이너스 통장 규모도 커졌더라고요. 이걸 마통을 포함해서 기타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에 238조 육박하면서 전월 말 대비 3천억 원 늘어나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주택시장 부동산 상황이나 기준금리에 따라서 가계 빚이 부채가 더 늘 수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이틀이 지나고 나서 권익위가 부연 설명을 덧붙인 건데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궁색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권익위는 일단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 직무와 왜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할 때 일부 권익위원들은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서 사건을 이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위원들도 일부 있었다고 해요. 참여연대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서 로비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권익위가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권익위 추가 설명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부패 세탁소 건희위원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렴과 공정이 최후 보루해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에게 뇌물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 지적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은 이 정승윤 부위원장 방금 전에 그런 발언을 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망언을 했고 이름을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희위원회로 바꿔라.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죠. 대통령 내외가. 그때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는 에코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출발할 때도 도착해서도 또 다음 나라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할 때도 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하얀색 배경의 에코백, 천으로 된 에코백인데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이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부 캠페인에서 나온 문구이기도 하고 에코백이 상징하는 자체가 이런 환경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김건희 여사가 이 가방을 든 게 처음은 아닌데 하필 또 순방 출발할 때 그 당일에 이 에코백을 들었고 그날의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더 입길에 오르는 모양새인 거죠.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참 뒤로는 디올백 받고 앞으로는 에코백 받냐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럼 대통령 부인이 진정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에코백 드는 신용만 하지 말고 국가 아리백 대사로 직접 나서라. 어떤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실의 그런 원전 이런 기조에까지 비판을 하면서 그런 비아냥 거림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국회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했어요. 네.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을 했고 여당 의원들 불참한 것뿐만이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 대해서 다음 회의까지 불출석한 소명서를 제출해달라 요구를 했고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지적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필두로 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이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특검법은 법사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바로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네. 고 최상병 어머니가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게 다음 달이면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돌아옵니다. 7월 19일인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일주기가 지나기 전에 늦어도 7월 초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야당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가 되면 우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최상병 어머니에게는 7월 19일 일주기 이전에 사건 조사가 종결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 밝혔습니다. 최상병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일주기 전에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면서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늦은 나이에서 결혼해서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면서 어렵게 가져서 2003년에 아들을 출산했다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어렵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냐마는 왕복 8시간 다녔고 기다려온 아들이고 또 2003년에 출산했다는 자체가 참 어렸다.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최상병 어머니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으니까 누가 왜 물속에 투입시켜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왜 구명조끼는 입히지 않았는지 밝혀달라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요. 네, 그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불참 사유서를 일괄 제출했다라고 국민의힘이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는 특위 활동으로 민생 활동을 챙기겠다라는 건데요. 또 이 법사위 상임위에 국무위원 불출석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건 정부 의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문제다. 우리가 참석하라 말라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요 정도로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실마리를 못 찾고 결국에는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을 한 건데 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한계를 인지하고 있어요. 입법도 안 되고 내세우는 거는 보이콧하고 거부권인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어요. 네, 딱 이렇게 되면서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또 11곳 포함해서 이걸 빼면 이제 나머지 7곳의 상임위 위원장 선출이 아직인데요. 이게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생각은 조금 달라요. 조금 기다려보자. 여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자라는 판단을 해서 오늘 있을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고요. 민주당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도 그렇고 오물풍선 문제도 그렇고 군인 수당 미지급 건도 그렇고 현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우원식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음 주로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의사당대로 여의도공원에서 국회 방향, 여의도 산업은행 측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량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정안 나대목부터 막히고요. 반대 논산 쪽으론 남풍새 나대목에서 차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송악 진입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론 서해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론 내촌 일대 1차로에서 작업하면서 7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오늘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을 꺾고 승리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11일 날 열렸던 2차 예선 C조 마지막 6차전이었죠. 네. 후반 16분에 터진 이강인 선수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6일에 싱가포르전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인 중국전에서도 다득점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을 네. 텐데 사실 전반 초반부터 좀 중국을 밀어붙이긴 했습니다만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후반 16분에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중국 수비수가 걷어내자 이강인 선수가 이 루즈볼을 잡아서 슈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이로해서 2차 예선에서 5승 1무 무패 이제 승점 16점의 성적으로 2차 예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달 발표되는 랭킹에서 IFC 가맹국 중에서 3위권을 유지를 하게 됐고요. 3차 예선 조 추첨에서 1번 포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개 팀이 3개조로 나뉘어서 치르는 3차 예선을 앞두고 있게 됐고 이번 대회부터 월드컵부터는 이제 아시아의 8.5장의 본선의 티켓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6장이 이 3차 예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돌아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 마지막 3차 예선 조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에게 패배한 중국도 결국에는 3차 예선에 진출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1대0으로 이겼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골득실로 봤을 때 마지막 우리 경기가 끝나고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서 태국이 3골차 이상으로 싱가포르를 이겼을 경우에는 중국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 태국이 싱가포르에게 3대1 2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승점 동률이고요. 중국과 태국이 골득실 똑같고요. 심지어 다득점까지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상대 전적을 가리게 되거든요. 네. 상대 전적에서 중국이 태국을 1승 1무로 앞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신맞고 끝에 3차 예선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팀이 32팀에서 48팀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티켓도 4.5장에서 8.5장으로 4장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FIFA의 결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칫 그 중국이 최종 예선 진출에도 실패를 할 뻔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게 24년 전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이 한일 월드컵 때였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손쉽게 진출했었는데 과연 이 중국 축구가 최종 예선을 거쳐서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피파도 한시름 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어요. 맞습니다. 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마지막 2차 예선 F조 최종 6차전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10점 3승 1무 2패로 2차 예선을 맞추면서 조 1위인 이라크에 이어서 2위로 3차 예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3차 예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근데 이 동남아에 최근에 이 대한민국 대표팀 그러니까 한국 감독들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중에 또 다른 감독인 이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은 좀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이라크 원정에서 3대1로 패배하면서 2차 예선에서 2승 4패 승점 6점으로 인도네시아에 밀려서 베트남은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국인 돌풍을 이끌었던 김판공 감독의 말레이시아도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이제 3대1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승점 10점인 상황이었고요. 마지막 경기를 이제 뒤이어 열린 오만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키르기스스탄이 승점을 한 점 더 따낸 11점으로 따내면서 3차 예선을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동남아 3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인 감독들 중에서는 신태용 감독만 3차 예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시아 3차 예선에서 톱 시드를 확보하면서 일본 그리고 이란과의 대결은 피하게 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향후 조편성 과정에서 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아시아 축구가 좀 평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포트에는 우리나라, 일본,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제 포진을 해 있지만 2포트에 있는 나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우디, 카타르, 네. 특히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시안컵 2연패를 했던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3포트에 있는 우즈벡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도 여전히 중동 원정에 대한 어려움 같은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포트에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긴 합니다. 네. 김도훈 감독은 임시 감독은 자신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축구협회 감독 선임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열렸던 비공개 회의가 3일 날 열렸었죠. 그러면서 새 사령탑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네. 선임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마 전력 강화가 추린 감독 후보군이 1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예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은 9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석 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많지 않은 이유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27일에 3차 예선 조추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상대해야 될 5개 나라가 결정이 되죠. 이 나라들에 대한 전력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이 만약에 상대 우리나라 감독이 외국인으로 오게 되면은 이 전력 분석이라든가 대책을 준비한 전술적인 준비를 하는 부분에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코치진 인선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조별 3차 예선 조추첨이 끝난 이후에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좀 빠르게 감독 인선이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네. 3차 예선에서 만약에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진출에 실패한다면은 4차 예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대륙간 플레이오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A매치 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팀과의 평가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랬듯이 3차 예선에서 진출을 확정짓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감독까지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감독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황선홍 감독이 보여준 폴레스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전망도 많았고 최대한 이제 열어놓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국내 감독이 더 유리하다 혹은 해외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 배구의 상징이 된 김연경 선수. 네. 지난 주말 국가대표 공식 은퇴식이 열렸는데요. 비록 공식 국가대표 경기는 아니었지만 이 선수 개인이 이렇게 별도의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른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뭐 은퇴식 정도는 할 수 있고 하지만 은퇴 경기를 치르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네. 그만큼 이 김연경 선수가 여자 배구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점 내기 경기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트 동안 70점을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고 김연경 선수가 팀 대한민국을 이끌고 절친인 이 양효진 선수가 팀 코리아를 이끄는 경기였습니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에 좀 계속 나서면서 또 화이팅을 불어넣는 특유의 네. 세레머니를 보여주기도 했고 이러면서 이날 경기에 총 6천여 명의 관중이 또 경기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방송인들도 많이 이제 경기장을 찾았는데 유재석 씨 그리고 이광수, 정려원 배우 그리고 나영석 PD도 경기장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인터뷰가 또 진행되기도 네. 했습니다. 유재석 씨에 따르면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너무너무 축제 같아서 중간중간 뛰어나갈 뻔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광수 씨가 한 얘기가 왜 형이 뛰어나가냐 선수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나영석 PD 같은 경우는 김연경 선수 은퇴를 저는 반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말이 또 우리나라 여자 배구 팬들의 마음일 것 같기도 해요. 네. 한 번만 더 뛰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은퇴 경기였지만 약간 한편의 축제? 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김연경 선수 이 국가대표 은퇴와는 또 별개로 흥국생명에서 선수 생활을 1년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재작년에는 도로공사에게 리버스 수입 패를 당하기도 했고 작년에 또 현대건설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우승 한번 해보고 은퇴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하지만 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본인의 재단 출범식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KYK 재단 출범식을 가지면서 유소년 스포츠 발전,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배구계의 중요한 현안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유소년들이 좀 더 육성이 많이 되어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김연경 선수가 좀 더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편 여자 배구 대표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면서 여자 배구가 과도기에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PD님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소년 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러한 측면일 것 같아요. 크게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는 굳이 여자 배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출산율도 점점 감소하면서 한 자녀 혹은 2자녀 정도만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엘리트 스포츠를 시키는 것이 점점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판단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엘리트 스포츠를 지망하는 선수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아무래도 풀이 적어지면은 좋은 선수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여자 배구가 좀 황금 세대였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뭐 도쿄올림픽, 이제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신화를 계속 보여줬던 이유는 김연경 선수가 잘한 것도 물론 있지만 네. 그 뒤를 받쳐줬던 양효진 선수 그리고 김수지 선수 같은 미들 블로커진의 어떤 활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은퇴한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메울 만한 또 후계자가 지금 딱히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강소희 선수나 이소영 선수가 꼽히곤 있지만 과거에 김연경 선수가 보여줬던 만큼의 능력은 아니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 양효진, 김수지 선수가 물러난 미들블로커 자리에 대한 대안도 조금 네.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후계자를 발굴할 것이냐 라는 이제 좀 걱정도 있고 네. 마지막 이유는 사실은 이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 후계자로 유력했던 소위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대표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백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김연경 선수를 제외하고는 해외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 현대적인 배구의 트렌드에서 조금 뒤처진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뛰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해외에 나가서 조금 더 다양한 진출을 해보는 것도 여자 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이 박세리 씨가 이끄는 희망재단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재단 측 변호인에 따르면은 박 씨의 부친이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참여 제안에 대해서 재단과 상의 없이 재단에 법인 도장을 몰래 도용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네. 건데 이 사안을 나중에 재단이 인지를 했고 여기에 찍은 이 도장과 관련 문서 자체가 둘 다 위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도장을 그냥 도용한 것이 아니라 도장을 몰래 위조해서 몰래 제작해서 그러니까 카피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건데 이거에 관련해서 부친과 박세리 간의 갈등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박세리 개인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네. 박세리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 고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까지 벌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박세리 선수 부친의 약간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짧게 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볼게요. 네. 피겨 여성 싱글 선수 2명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서 국가대표 네. 자격을 일시 정지당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숙소에서 음주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성인이 이 정도 음주 행위도 왜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연맹 규정에 따르면은 네. 단순 음주 행위 자체가 규정 위반에 또 해당한다라는 설명이 또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자 선수들의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됩니다. 이러면서 네. 연맹 입장에서는 이달 내로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또 논의할 예정이 있고요. 사실은 이전에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음주 파문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운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의 그 개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는 것이 연맹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스포츠 하디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을 제외하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편이죠. 건조한 시기에는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또 일단 불이 나면 삽시간의 주위로 번질 수 있으니까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듣다 보면 어떤 곳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이나 또 다른 상황 때문에 주변으로 번져서 더 큰 피해가 생겼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불이 옆 건물로 옮아 붙었다 또는 불이 옮겨 붙었다 같은 표현을 모두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올바른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보통 옮다라고 하면 병 같은 것이 전염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서 불이 옮는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불이 옮겨 붙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옮아 붙다가 맞습니다. 동사 옮다에는 병이 전염된다는 뜻 외에도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자리를 바꾸다 또는 불길이나 소문 같은 것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번져가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옮아 살기로 했다. 또는 불길이 인근 산으로 옮지 않을까 걱정이다 같이 말이죠. 반면에 옮겨붙다에서 옮기다는 옮다의 사동사기 때문에 불이 옮겨붙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현재 기온은 31도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33도, 대전, 광주 34, 대구와 구미는 35도, 부산과 강릉은 각각 29,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전국의 낮 기온 분포 27도에서 35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서울은 33도까지 기온이 예보돼 있고 이렇게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도 아주 뜨거워서 곳곳으로 자외선 지수도 오늘 좋지 않습니다. 전 권역의 자외선 지수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매우 나쁘겠고요. 오존 농도도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부산, 울산 등 경상권 중심으로 오존주의보 내려진 곳이 상당히 많고요. 울산 등 경상권은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예보 들어있는 가운데 현재 울산의 먼지 농도 좋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기질이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제주는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과 경북 일부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오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낮에는 제주에 가끔 비가 오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사협회와 주요 대형 병원의 집단 휴진 예고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로 예고했던 7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장어잡이 여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지나가던 컨테이너선이 어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전북 지진 관련 소식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밤사이에 지진 피해 신고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요. 네, 오늘 오전 기준 300건에 육박한 시설물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하룻밤 사이 1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전북 부안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북 정읍 19건, 고창 5건 등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지진으로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체에 금이 가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고요. 국가유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에는 보물로 지정된 천년고찰 내소사가 있는데요. 담장 일부가 허물어지기도 했고요. 부안 내 6개 문화재에서 균열과 위치 변화 등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북 부안에서는 여진이 잇따랐는데요. 모두 17건 발생했는데 규모 0.6부터 3.1까지 다양했습니다. 주민들은 밤사이에도 다시 또 여진이 발생할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한 달간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경주와 포항 지진 당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한 달간 142차례, 70차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어제 오늘 나온 지적도 아닌데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겪고 나서야 전국 단위의 단층 조사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지진은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통틀어서도 9번째 규모였고요. 지진이 나면 단층 조사는 꼭 해야 하는데요. 원인 분석을 해야 예측이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은 뒤에 전국적인 단층 조사 계획이 세워졌고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에 대한 단층 정보는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지진이 잦았던 영남과 인구가 몰린 수도권은 먼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지진 피해가 적었던 호남과 충북은 조사가 미뤄졌었는데요. 12년
10년 뒤인 2036년이나 돼야 호남권 단층 조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합니다. 네. 기상청도 숨은 단층 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인정했는데요. 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해를 줄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이런 안일한 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요즘 부쩍 더워진 날씨에 가뜩이나 힘든 출퇴근길이 더 고되게 느껴지는데요. 이 때이른 무더위에 지하철에선 온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나갈 일이 있었는데 얇게 입었는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양냉방 칸도 아닌데 너무 덥길래 에어컨 좀 세게 틀어달라고 요청 문자를 보냈거든요. 잠깐 시원해지는가 싶더니 다른 승객분이 잔뜩 몸을 움츠리면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몇 정거장 되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 켜달라 꺼달라 요청이 하도 많으니까 급기야 기관사님이 모두에게 맞출 수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린다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안내방송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6월 1일부터 7일까지 불과 일주일간 접수된 냉난방 관련 민원만 총 2만 3천 건에 육박했는데요. 전체 민원 중 8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승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체감 온도가 올라가면서 민원이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9호선으로 출근하는 한 직장인은 사람들이랑 뒤엉켜 살을 맞대고 있다 보면 땀이 찰 정도라고 고충을 털어놨고요. 반면 에어컨이 지나치게 춥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실내 온도는 일반 칸 24도, 양냉방 칸 25도로 운영하도록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승객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네. 일부 승객들은 비상 호출 장치까지 집어들고 온도 조절 민원을 넣기까지 열차가 지연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공기순환 방향에 따라서 열차 양쪽 끝이 온도가 제일 낮다고 하니까요. 저처럼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머리나 꼬리칸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객실 중앙이나 양냉방 칸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한 할머니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됐다고요. 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이 80대 할머니 아파트 화단에 있는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약 한 달쯤 지났을까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찾아온 겁니다. 네. 화단에 꽃이 사라진 걸 확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서 입주민이 아닌 70대, 80대 노인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화단에서 사라진 꽃은 11송이였는데요. 왜 꽃을 꺾었냐 묻는 질문에 치매 조기 증상을 겪고 있는 이 할머니 예뻐 보여서 꺾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승차 시 30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면서 합의금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가족들은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관리사무소 측 요구대로 30만 원을 전달하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두 분은 결국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네. 하지만 대구지검은 할머니들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 사건이 경미한 사안인 점들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할머니 자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곧바로 잘못도 인정하셨고 보상까지 하겠다 했고 심지어 몇 번이고 찾아가서 꽃도 돌려놓고 죄송하다 빌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기어코 절도범 딱지를 붙이려는 매정함에 분통이 터졌다고 합니다. 네. 물론 관리소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누구 탓이라 할 것도 없이 참 너도 나도 각박하고 팍팍해진 요즘이구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네요. 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받던 한 주민이 게시판에 경고문을 붙였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섬뜩한 경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입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담배 연기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으로 번졌다는 내용의 오래전 기사와 함께 그 밑에는 다음은 너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이웃의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건 살인 예고 아니냐, CCTV 돌려서 당장 잡아라, 무서운 걸 넘어서 살벌하기까지 하다 등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죽했으면 저럴까, 더워서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 냄새가 들어오면 화가 나겠다라면서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섬찟한 경고장이 올라올 만큼 최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선 흡연 문제를 두고 이웃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게시물에 담긴 기사 사건만 봐도 이 흡연 관련 갈등은 극단적인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흡연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통계 자료만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2년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만 3만 5천 건이 넘는데요. 2년 사이 20%나 증가했습니다. 규정 데시벨 같은 피해 측정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소음 문제와 달리 정확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8년 건물관리사무소, 아파트 경비원 등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지만 안내방송,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에서는 이런 이웃 간 갈등에 대한 대처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맞불 작전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갈등만 더 키우곤 하죠. 언제까지고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해달라 같은 형식적인 주문만 할 게 아니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과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매운 라면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당황스럽네요. 네, 불닭. 이름 그대로 불같이 매운맛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덴마크에서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 제품 중에서도 맵부심 있는 토종 한국인인 저도 조금은 힘든 핵불닭 볶음면 등이 리스트에 올랐는데요. 덴마크 당국은 한 봉지에 든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당황스러울 만한 매운맛이긴 해요. 핵불닭 볶음면 3배 매운맛의 경우 이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스코빌 지수가 13,000인데 일반 불닭볶음면보다 3배 정도 더 맵습니다. 지난 3월 노르웨이에서 까르보 불닭이 한 차례 리콜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병행 수입업자가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빠뜨려서였거든요. 네. 품질 문제도 아니고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작정하고 만든 K 매운맛을 제대로 녹다운된 모습입니다. 최근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최근 주가는 신고가를 찍기도 했는데 주가도 맵고 라면도 맵고 매워도 너무 매웠나 봅니다. 네, 청약통장 한도가 40여 년 만에 늘어났죠. 네,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한 청약저축통장,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이죠. 특히 공공주택 청약에서 중요한 납입 인정 금액은 지난 1983년부터 매달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는데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최대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32가지 개선 방안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인정 한도가 늘어나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을 채워 세제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청약예금과 부금 등 민영과 공공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졌던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 유형으로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네. 종전 입주자 저축 계좌는 약 140만 자 정도인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도 청약 기회는 확대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등 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주는 방식도 현금과 채권,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 할 수 있도록 입체화되고요. 대토부지가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것도 개선해 동일 사업 시행자의 타 사업 지역 미분양 물량도 보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도 합리화하고요. 시세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세 30%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서 기존의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하고요. 네. 최근 저출생, 고령화 문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공급 분양 물량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20대 때 청약통장 들었다가 이번 생은 힘들겠다 싶어서 없앤 지 꽤 됐거든요. 사람 일을 혹시 모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봐야 싶기도 하고요.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만들어야 돼요. 만드세요. 네, 이번에 꼭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주짓수 국가대표를 꿈꾸던 10대 소년이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어요. 네, 주짓수 국가대표를 꿈꾸던 10대 소년 뇌사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박유현 군의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19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한 명에게 간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16일 귀갓길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경남 창원에서 3남 중 첫째로 태어난 박군은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다정다감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 5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주짓수를 배우기 시작해 지역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목에 걸면서 유망주로도 꼽혀왔는데요.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가 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는 꿈을 키우던 박군의 가족들은 자식의 몸 일부라도 세상에 남아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박군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 못다 핀 꿈 다 펼쳐라. 항상 자신감 있게 최고라고 생각하던 네가 늘 그립고 자랑스럽다라면서 다음 생에도 아빠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끝까지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하고 보고 싶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 전문 분야인 신생아 시기부터 생후 1년까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신생아를 키우는 초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지난 시간에 못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따로 그 1시간을 여기 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제가 바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수유 방법 모유냐 분유냐. 네, 이 고민 초보 부모라면 누구나 하시는 고민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모유 수유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모유가 아이에게 좋은 건 맞는 거죠. 실제로 분유보다 모유가 아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유에는 많은 면역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특히 이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아기들이 좀 건강하게 신생아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배앓이나 영아 산통도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이 더 적게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나 다른 질병들도 분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보다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이 또 더 적게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모유 먹는 아이들보다 건강에 뭐가 더 좋다. 이런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유 제품들 뒷면을 보시거나 분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이게 분유 회사들이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그런데 육아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의학적인 판단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항상 현실적인 측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모유 수유, 분유 수유에 대한 의학적인 이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아울러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모유와 분유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현실에 딱 맞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모유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요즘은 좋은 분유가 많아서 사실 모유보다 분유 성분이 더 좋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듣긴 했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모유보다 분유가 더 성분이 우수하다 이런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유를 만드는 회사들이 분유를 만들 때 그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모유와 가장 유사한 분유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분유가 모유보다 좋다 이런 말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분유가 모유보다 좀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D와 철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유에는 딱 이 두 가지 영양소가 조금 모자란데요. 비타민 D는 다들 아시겠지만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해서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타민 D는 뭐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이 생성이 되기는 네. 하긴 하지만 아기들이 햇볕을 별로 쬐 일이 없잖아요. 그쵸. 오히려 오래 쬐면 화상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모유에는 안타깝게도 비타민 D가 아이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은 신생아 시기부터 비타민 D 보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분유에는 이런 걸 딱 캐치를 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충분히 먹으면 비타민 D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유가 모유보다 유리한 게 있고요. 또 철분도 이제 좀 모유에는 좀 부족한데요. 네. 철분은 우리 피 속에 적혈구를 만드는 필수적인 영양소고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전달하는 건데 이 산소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굉장히 꼭 필요한 그 성분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나 성장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철분을 이게 받고 몸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 태어나는데 이거를 모유 속에 철분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걸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네. 몸에 저장해놓은 걸 깎아먹다가 한 3개월쯤 되면 이 처음 가지고 태어났던 철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부터는 철분을 보충을 해주라고 하는데 모유에는 철분이 모자라서 철분제를 따로 먹여줘야 되고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분유에 철분봉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유 먹는 아이들이 분유를 충분히 잘 먹는다면 따로 철분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유 제품 중에는 철분이 강화가 좀 적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영양 성분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모유 수유를 하면 황달이 생긴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이제 황달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신생아들에게서 황달은 굉장히 흔한 그 현상이에요. 네. 이게 왜 황달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는지 알려면 황달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 몸속에 적혈구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적혈구가 보통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명이 다하게 되면 적혈구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간에서 처리가 되면서 쓸개를 거쳐서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빌리루빈이 노란색에서 한 초록색 이런 색깔을 띠거든요. 그래서 왜 횟집 가면은 간혹 이제 쓸개주라고 이렇게 주는 거 보면 초록색이에요, 쓸개가. 네. 이게 왜냐면 빌리루빈 색깔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장으로 나오면서 이 색깔이 좀 옅어지면서 노란색 계열을 띠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변이, 황금변이라고 얘기하는 노란색 변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떠한 원인에서든 빌리루빈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배출이 잘 안 되면은 이 빌리루빈이 대변이 아니라 피 속으로 좀 넘쳐 흘러 들어가면서 피부나 눈 이렇게 좀 색깔이 잘 보이는 곳이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이걸 황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른들은 대부분 무서운 질환이 황달의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신생아들은 이 적혈구가 태어날 때 좀 수명도 120일보다 짧고 좀 더 잘 깨져요. 그리고 간의 대사도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생아들이 어느 정도 황달이 다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달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황달이 생긴다고 무조건 걱정할 건 아니고 빌리루빈이 너무 수치가 높으면 뇌에 이게 쌓이면서 핵황달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서 네. 핵황달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면 빌리루빈이 이게 처리되는 게 조금 방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유를 먹으면 황달이 조금 더 잘 생길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모유로 인한 황달이 이게 핵황달까지 가는 정도가 되지는 않고 그 모유를 하루 이틀 끊으면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로 인해서 황달이 더 잘 생길 수는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모유에
영양분이 별로 없다. 굳이 먹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들어보긴 했거든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6개월이 지나면서 모유 성분이 뭐 영양분이 어떻게 많이 변한다.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돌까지 모유수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영양 성분이 아기에게 맞는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이라고 왜 이런 이야기가 생길까? 왜 생후 6개월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성장 패턴이 조금 바뀌고 아이들이 몸에서 필요하는 영양분의 이 조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다르게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거는 수유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영양분을 조금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6개월이 이후에도 뭐 한 2년까지 모유수를 계속 지속하는 건 좀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모유가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유방 우려이나 유두 부위 상처 때문에 모유수유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모유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모유수유를 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워킹맘 분들이 사실 가장 문제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뭐 유축해서 먹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마음 편히 유축해서 그걸 보관하고 집에 가져가서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래서 없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몇 개월이 지나면 모유 성분이 어떻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게 체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모유를 최대한 먹이시는 거는 좋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떠한 이유로든 본인이 모유 수유를 더 오래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드시면 언제든 중단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분들 가운데서 나중에 또 단유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단유는 언제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언제 끝나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유를 하는 타이밍은 이제 이상적인 타이밍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단유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몇 주 전에 미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유 방법을 바꾸는 건 아이가 먹는 식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몇 주 동안 수유량을 점점 줄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몇 주간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아이가 젖병에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특히 직수를 하셨던 분들은 유축해서 젖병에 담은 다음 아이가 젖병으로 먹을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직접 수유하는 거랑 젖병 먹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그 젖병에 적응을 이 아이가 했다면 모유 먹는 것 중에 한 번은 분유를 타서 주시면서 이렇게 분유 횟수를 점점 며칠 간격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분유에 적응을 하면서 엄마가 이제 모유를 만들어지는 양이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약을 먹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단유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특히 워킹맘 분들은 복직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갑자기 단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는 엿기름을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엿기름이 식혜에 들어있으니까 식혜를 먹으면은 단유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시중에 파는 식혜에는 실제로 엿기름이 별로 안 들어있고요. 엿기름을 먹고 이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다니시던 산부인과나 근처에 산부인과 가시면 이 단유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그 모유를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모유가 더 좋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모유 수유를 못했던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상황상 이렇게 모유 수유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의사로서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모유가 의학적으로 분유보다 성분이 좋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애착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분유 먹어서 아이가 문제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 저희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네. 요즘 분유도 정말 잘 만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선택했다고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주변에서 왜 모유 안 먹이냐 뭐 이런 따가운 시선을 보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거 모유 먹일 때 잘 생긴다고 하지만 또
또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아이를 챙기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죄책감을 가지실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그리고 모유 성분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평생의 건강을 모유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게 지난번에 이제 아이 소화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네. 결국 나중에 건강에는 이 수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식습관 문제가 평생 가져가는 식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유 방법의 차이 때문에 아이에게 또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유 수유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분유가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분유를 막 너무 자주 바꾸지 마세요. 이거는 아이와 엄마가 모두 서로 힘든 육아 방법입니다. 네. 이게 어떤 분유가 뭐가 좋다는 얘기는 대부분 분유 회사 광고 얘기거든요. 그래서 광고만을 믿고 막 옮겨다니면서 이게 분유 유목민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던데 너무 여러 가지 분유를 바꾸다 보면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드니까요. 아이가 잘 먹고 잘 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먹는 분유가 잘 맞구나 생각하시고 꼭 유목민 생활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도 아이 키우셨잖아요. 어떻게 네. 하셨어요? 저희는 13개월까지 완모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저희 가정이 여건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고요. 또 저희 아내가 힘든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네. 잘 넘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물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만약에 둘째가 이제 태어나게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둘째가 태어나도 이렇게 완모를 할 거냐 그랬더니 자신이 없대요. 네. 그러면은 우리 여건되는 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유 먹으면 잘 안 크고 분유 먹어야 잘 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유 먹고도 저희 아이는 되게 항상 건강하고 잘 컸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항상 저희 가족도 완모를 했지만 항상 주의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수유 방법에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수유를 하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가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른 사람의 수유 방법에 너무 참견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다른 사람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현혹돼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라이너스의 담요의 피크닉. 네,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44님, 첫째 아이는 모유로 둘째는 분유로 키웠는데요. 확실히 첫째가 잔병치레가 적습니다. 근데 분유를 먹으면요 동물적 공격성이 늘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하셨어요. 일단 첫째가 잔병치레가 적었던 거는 모유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둘째 아이들이 원래 더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네. 첫째가 밖에서 걸려오거든요. 그거를 아이에게 옮기기 때문에 뭔가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적인 요인이 네.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적인 공격성이 늘 수 있다기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통계 제가 정확한 통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비율이 한 생후 3개월 이후에가 아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447님, 모유 먹이면서 아기가 설사를 자주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게 모유변이라고 해서 모유 먹는 아이들이 변을 좀 더 자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모유가 분유보다 소화가 더 빨리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소화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을 좀 자주 좀 묽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빨리 배고파하니까 밤에 통잠 재우기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게 모유가 분유보다는 소화 속도가 빠르고 위장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의 양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네. 2919님, 모유 수유가 어려워서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요. 분유를 고르는 일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냥 비싼 거를 사 먹이고 있습니다. 네, 고를 때 성분 같은 면에서 꼭 챙겨봐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분유 성분표를 보면 진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도 어렵고요. 이름들도 조금씩 회사마다 다르게 써놔서 이거를 다 직접 비교하시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는 광고에서 이제 내세우는 영양 성분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분이랑 비타민 D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철분이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좀 함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분유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먹는 양이 우리 아이가 분유를 이만큼 먹었을 때 우리 아이의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나 철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비타민 D는 하루에 400IU를 먹어야 되고요. 돌 이전의 아이들은 철분 같은 경우는 몸무게 1kg당 1mg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램 수가 이 정도의 함량이 우리 아이가 먹는 분유 양에서 이제 성분표 보면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러면은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다른 성분들은. 그래서 뭐 그런 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고 그리고 아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아이가 소화 잘하고 잘 크고 있다면 그냥 계속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바꾸시지 말고. 네. 그러니까 서울대 강원대 의대팀 조사 결과 생후 6개월간 모유만 먹인 비율이요. 2019년에서 2020년에 13.1%였다고 해요. 네, 제가 봤던 네. 수치보단 높네요. 다행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의리와이는 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연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 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좀 낯선 공연이실 텐데 음악극 섬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예매처에 나와 있는 제목 타이틀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극 섬 땡땡 이렇게 돼 있고 1933년부터 2019 여기까지가 제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음악극이라는 장르도 그렇고요. 예. 섬이라는 제목도 그렇고요. 좀 낯선 작품인 것 같아요. 예, 그 음악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장르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고, 근데 저도 정확한 정의를 이겁니다라고 내려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그 구별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은 어떤 상황이나 캐릭터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대사를 노래로 해버리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명한 뮤지컬 뭐 지킬 앤 하이드의 그 지금 이 순간 뭐 지금 이 순간 뭘 하겠다는 걸 노래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뮤지컬이고요. 음악극은 지금 이 순간 이 부분을 대사로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난 실험을 하겠어. 이러면 주변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음악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의를 정확히 나누기가 좀 애매하시면 네. 대사를 노래로 하면 뮤지컬이고요. 이 상황 같은 것들을 노래를 활용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음악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매처에 음악극 장르 없거든요. 예매처에 연극, 뮤지컬, 무용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음악극 섬 뮤지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실제로 이 음악극 섬은 노래가 15곡인가 나와요. 공연 중에. 그러니까 뭐 음악의 풍부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난 대표님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라디오에서 공연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작품을 소개할 때 공연 소개하기 위해서 뭐 자료 조사 같은 것도 하지만은 공연을 보고 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개인적인 감상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라리 좀 제 마음에 안 들면 이 제작사에서 전달하고 싶은 걸 잘 전달하면 된다. 이건 좀 쉬워요. 근데 제가 봤어요. 너무 좋아. 네. 이러면 욕심이 앞서요. 이러면 공연 정보도 소개했다가 제 감상도 소개했다 이래서 제대로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악극 섬이라는 작품이 딱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 소개 정확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요거 하나만
공연장에 가셔서 보시면 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님의 사심이 아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그만큼 훌륭한 작품이라는 거죠. 네, 제작사에 투자한 적 없고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네. 봤더니 너무 작품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서 네. 이 작품을 보고 방송을 할 일이 있어서 배우분들 모시고 그때 제가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 열흘 안에 이 작품 전회전성 매진된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네. 제가 여태까지 마케팅했던 게 근 30년인데 이건 이럴 만한 작품이다. 감이 딱 오셨군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방송 이후에 몇 회차 매진은 됐는데 매진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이 작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예.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예, 제가 투자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네.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우성 작가, 이선영 작곡가, 박소영 연출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이분들이 프로젝트를 결성한 게 있거든요. 목소리 프로젝트라고 해요. 네. 이제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얘기를 담은 음악극 태일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삶을 가지고 만든 백인당 태영이라는 작품도 있었어요. 네. 이제 이런 작품들, 이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이 음악극 섬이거든요. 근데 이 섬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사람의 목소리는 그럼 어떤 사람의 목소리냐? 네. 이 분들은 바로 이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약 40년간 한센인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해 주신 수녀분들이세요. 마리아안느 수녀와 마가렛 수녀.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연인데 이제 이 음악극 섬은 이 수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위인전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이 나라에 왔고 이런 거보다는 네. 위인전처럼 보여준 작품이 아니고 이 수녀님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 시대 그리고 그 뒷 시대의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삶을 직접 조명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앞 시대와 뒷 시대까지를 모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1960년대 이때 시대라고 하면 네. 그 과거의 시대는 1930년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30년대는 그 소록도로 강제 이주를 당한 한센인들의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 수녀님들의 헌신했던 봉사했었던 그 시대고요. 네. 그리고 뒤에 마지막 그 뒷 시대는 2019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2019년까지 명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재까지의 이런 시대를 보여주는데 이 시대의 등장인물은 발달장애 아동 가족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를 뭐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메시지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럼 각각의 시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게 사실 그 시대를 구별짓지 않고 하나의 큰 이야기로도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연장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는 각 시대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930년대 이야기, 제일 예전 이야기, 네. 뭐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였고요. 근데 이때 일본에서 조선에 있는 한센인들, 아마 한센인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문둥병, 네. 나병 이렇게 잘못된 그 이름으로 불렸었던 환자분들이거든요. 이 한센인들을 소록도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근데 이제 그때 소문을 어떻게 내냐면 이 소록도가 한센인들의 낙원인 것처럼 거기 가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할 때는 눈으로 보여지는 병이 있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셨을 테니까 네. 거기에 가면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한센인들의 낙원인 것처럼 속여서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센인 분들이 스스로 소록도를 찾아가는 일이 이제 생기고 막 그렇게 됐었죠. 네. 근데 그렇게 자기 발로 소록도에 찾아온 19살 백수선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백수선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시대가 시대니까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소문을 듣고 소록도에 찾아간 이분들이 마주한 현실은 엄청 끔찍한 현실이었던 네. 거죠. 몸도 아픈데 노역까지 해야 되고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아픈 현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백수선이라는 사람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당시 같은 병을 갖고 있었던 박혜봉이라는 남자와 사랑을 만들게 되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랑 자식이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방송 코너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조금 전에 들었던 코너를 들으셨던 분들이 얘기를 듣고 공연을 보러 가시면 마음이 확 저 닭살 돋았어요. 네. 소리하면서.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너무 1930년대 아플 것 이야기는. 같다. 네, 너무 아프기도 하고. 예. 실제로 제가 추천해서 공연 보신 분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거든요. 네. 너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너무 힘들더라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럼 또 다른 시대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이야기는 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요? 이분들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바로 이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한센인들과의 만나서 치료해 주는 모습이 주로 보이는 시대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서툰 한국말로 해요. 근데 이 서툰 한국말로 하는 게 관객분들한테 좀 편하게 좀 웃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이걸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봉사하셨잖아요. 뒤에 가면 그 사투리로 그 한국말을 배우셨거든요. 근데 서툰 한국말이 그 공연 후반부에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한국말이 될 정도로 그 시간을 다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해 주시고 네. 어느 날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소록도를 떠나신 거죠. 이 얘기가 펼쳐집니다. 예.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예. 그리고 이어지는 현재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 예. 이 현재를 표현하는 부분의 등장인물은 이제 고지선이라는 등장인물이에요. 여성이고 이 인물은 이제 난산 끝에 이제 그 출산을 위해서 힘이 들게 힘들어가면서 아이를 이제 출산합니다. 지원이라는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첫 돌이 지난 후에 발달장애 판정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이 직후에는 고지선이라는 인물이 왜 본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울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제 곧 현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세 개가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네. 섬이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도 같네요. 예. 그러니까 소록도를 표현하는 섬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차별과 편견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섬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이 작품 보면서 그런 생각 아마 관객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설명을 듣고 가더라도 그 공연장 들어가기 전에 바로 로비에 포토존, 그날 캐스트가 써 있는 이 포토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록도에 이 실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거 한 번씩만 읽고 가셔 보시면 충분히 미리 마음을 좀 먹고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먹먹해지고 미안해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뭔가 조금씩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 섬이라는 제목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 들었죠. 예. 그리고 이게 음악극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음악극의 분위기는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안 대표님이 어렵게 또 음원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보통 뮤지컬하면 이 넘버 좋으니까 뭐 이 넘버 좀 음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작사에 연락해서 너무 좋게 봐서 제가 가서 소개 좀 하고 싶다 이제 졸랐거든요. 네. 그랬더니 하이라이트 3장면 음원을 하나로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넘버 듣기 전에 이 3장면이 어떤 그 곡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곡은 제목은 이제 바람을 등지고란 넘버예요. 제목만 들으면은 굉장히 멜랑콜리한 뭐 이런 느낌이죠. 바람을 등지고 뭔가 이렇게 로맨스 같은. 근데 이 넘버의 그 숨겨진 의미는 숫한장의 노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숫한장이 뭐냐면 숫한장, 탄식이 흐르는 장소라는 뜻이래요. 네. 소록도 이야기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소록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랑도 하게 되고 아이도 태어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병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랑 부모랑 떨어뜨려서 격리해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자식이랑 부모가 일렬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쭉 서요. 어머님들 들으시면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안부를 묻는 거죠. 잘 있었어? 그리고 엄마는 이러면서 안부를 서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바닷가를 등지고 서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옮지 말라고. 근데 이 장면인데 요 공연 만들기 전에 이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창작진이 실제 소록도에 가서 여기 갔대 그들이 있대요. 거기 서봤대요. 네, 눈물이 나서. 네. 여하튼 이 장면은 공연 보시는 분들이 다 뭐 명장면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네. 네, 두 번째 나오는 그 음악은 우유 한 잔이라는 넘버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수녀님들이 이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매일 우유를 만들어서 타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걸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쾌하게 표현돼요. 네. 이분들의 희생이 너무 땀 흘리면서 뭐 이 어려운 걸 해냈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일상을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더 고맙고 이렇게 느껴지는 장면. 세 번째 장면은 3번 죽는다라는 장면인데 소록도에 있던 환자들이 이제 당시에 그 소록도에서 생명을 잃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부를 하고 화장을 한대요. 그래서 발병 때문에 한 번 죽고 해부를 해서 한 번 더 죽고 그다음 화장을 해서 죽고 그래서 3번 죽는다는 넘버인데 제가 내용이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음악이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은데 음악만 들으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대 위에서 연출을 멋지게 했는데 그런 노래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 대표님은 이 공연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저 공연 보고 나서 이게 지금 공연 본 사람한테 뭘 전달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저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거에 대한 부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연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어떤 다른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으로 내몬 건 아닌가? 아니면 또는 내가 알아서 나 혼자 섬으로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 공연의 좋은 점이랑 조금 다른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잠깐 설명만 들어도 울컥하시고 생각할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공연이 정동극장에서 해요. 지금 날이 낮에 더운데 저녁엔 좀 선선하잖아요. 공연 보고 나오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정동길 그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으면 여러 가지 내 요즘의 삶에 대해서 내 주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은 이머시브 공연은 아닌데 공연 보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 그 거리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좋았고 시간이 음악 듣기 전에 한 1, 2분 남았죠? 아니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여기 저 무대에 별거 없는데 이 무대에 별거 없는 그 다리 하나 있는데 그 나머지 무대를 온갖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꽉 채운 공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들려드리려면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악극 섬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한 음원 함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픈 데는 없고? 배는 안 고프나? 조금 안 고프다.
걔한테. 어야 그래. 잠깐. 엄마 아픈 데 없나? 엄마 아픈데 없다. 엄마 울지 마라. 엄마 눈다. 엄마 어야. 엄마. 어야 가래. 약을 많이 먹어서 쓰린 속을 달래줄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배를 채워줄 따스한 우유 한 잔 그의 한마디 말 괜찮아 걱정 마널 믿어봐 더 용기를 내봐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언제나 따스한 우유 한 잔 따스한 우유 한 잔 그 한 잔의 사랑에 그 한 잔의 사랑에 그 한 잔의 사랑에 하루를 시작해 따스한 우유 한 잔 그 한마디 말 따스한 우유 한